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거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작은 손으로 곰인형 뽀미를 꼭 안고 있었다. 뽀미는 누렇게 바랜 털과 낡은 리본을 단 엄마가 서연이 태어난 날 선물로 준 곰인형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서연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다. 엄마,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서연은 돌아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 지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전화 통화 중이었다. 목소리는 빠르고 날카로웠다. 네, 그 프로젝트는 다음 주까지 마감이에요. 네, 제가 자료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서연의 작은 목소리는 엄마의 바쁜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지수는 전화를 끊지 않았고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엄마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이내 작은 발걸음으로 다시 창가로 돌아와 앉았다. 곰인형 뽀미를 더 꼭 끌어안으며 창밖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멀리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등을 밀어주고 있었고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창문에 작은 하트를 그렸다. 그 하트는 곧 서서히 김이 서리며 사라졌다. 그날 저녁 아빠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은 두 눈을 반짝이며 달려갔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서연이 오늘도 잘 놀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응. 근데 오늘 엄마가 바빠서 나랑 못 놀았어. 민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가 씻고 나와서 같이 놀까?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진짜. 약속.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호가 씻고 나왔을 때 그는 노트북을 열고 회사 메일에 빠져 있었다. 회의록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있을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연은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함께 손을 잡고 공원에서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을 다 그린 서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엄마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엄마가 보면 좋아하겠지. 서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서연이 남긴 그림을 보지 못했다. 지수는 급하게 화장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며 집을 나섰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그림은 다른 서류들에 묻혀 그대로 남겨졌다. 서연은 엄마가 나간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접혀진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엄마의 책상에서 그림을 다시 가져와 서랍에 넣었다. 그녀의 서랍 안에는 엄마에게 쓴 편지들이 있었다. 엄마, 나랑 놀아줄 수 있어요? 엄마, 바빠요? 엄마, 사랑해요. 모두 접혀 있고 읽히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습관은 더욱 깊어졌다.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길게 뻗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그 작은 손동작은 반복적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엄마는 여전히 바빴고 아빠는 퇴근하면 노트북 앞에 앉기 일쑤였다. 서연의 작은 목소리는 집안에서 메아리치지 못했고 그녀의 하얀 서랍 속에는 점점 더 많은 쪽지들이 쌓여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서연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 배가 아파요. 지수는 그제야 달려왔고 민호도 놀라서 깨어났다. 서연의 작은 손은 배를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지수는 당황한 채 민호를 바라보았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민호는 서연을 안아들고 급히 신발을 신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호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차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서연을 뒷좌석에 눕혔다.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여기 있어.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야. 서연은 눈을 반쯤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가 빠르게 서울의 야경을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적막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선 도로를 비추고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민호는 차의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오로지 앞만을 향했고 발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조금만 참아, 서연아.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민호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뒷좌석에 누워있는 서연은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옆자리에 앉은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민호는 이를 악물며 속력을 높였다. 도로 위로 차들이 거의 없었지만 신호등은 그들의 급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 붉은 빛을 내뿜었다. 민호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꽉 쥐었다. 빨리, 제발. 서연의 신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지수는 뒷좌석으로 몸을 돌려 서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서연은 힘겹게 눈을 뜨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엄마, 너무 아파요. 그 말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곧 괜찮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속삭였다. 민호는 이를 악물며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듯 초록불이 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리고 마침내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그는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거의 다 왔어. 서울대병원 바로 앞이야. 민호가 소리쳤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다. 지수는 급하게 서연을 안아들고 뛰어갔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파요. 응급실 간호사들이 빠르게 반응했다. 그들은 침대를 끌어오고 서연을 조심스럽게 눕혔다. 한 간호사가 지수에게 다가와 침착하게 물었다.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5살이에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밀기 시작했다. 의사 선생님이 바로 봐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민호와 지수는 침대가 밀려 들어가는 응급실 문 앞에 멈춰섰다. 문이 닫히기 전 서연이 희미하게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아빠. 지수는 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왜 몰랐을까? 민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다. 우리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이가 그렇게 아팠는데 우리는 몰랐어.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일 때문에 항상 바빴잖아. 너도, 나도. 서연이가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각해. 단순히 외로웠던 게 아니야. 이렇게 아플 정도라면 우리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박지훈 의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연이 부모님이신가요? 민호와 지수는 동시에 일어섰다. 네, 맞습니다. 아이가 괜찮나요? 지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박지훈 의사는 클리프 보어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복부에 심각한 압박이 감지됐어요. 혹시 아이가 무언가를 삼킨 적이 있나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항상 조심하고 있었는데. 박지훈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혹시 머리카락을 씹거나 삼킨 적은 없나요? 민호와 지수는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머리카락이요? 박지훈 의사는 신중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부 아이들은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씹거나 삼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쌓이면 위에 머리카락 덩어리가 형성되어 별표, 라푼젤 증후군 별표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서연이가. 박지훈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진단은 초음파 검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지훈 의사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다. 민호와 지수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들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그저 문이 열리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서울대병원의 진단실은 차갑고 조용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벽에 반사되며 실내를 은은하게 비쳤다. 서연은 초음파 검사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는 그녀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안정했다. 박지훈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말했다. 초음파 준비됐나요? 네, 박사님. 장비 점검 완료됐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낀 손으로 초음파 기계를 조작했다. 서연의 작은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자 그녀가 약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눈을 감았다. 조금 차가울 거야, 서연아. 하지만 금방 끝날 거니까 조금만 참자. 박지훈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기계가 작동하며 화면에 서연의 내부 모습이 흑백으로 떠올랐다. 박지훈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천천히 탐색하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간호사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다. 저게 맞나요? 박지훈은 입술을 깨물고 화면을 확대했다. 화면 속에는 긴 선들이 얽히고 설켜 덩어리처럼 뭉쳐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킨 듯한 모습이었다. 머리카락. 맞습니다. 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 크기라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쌓였을 겁니다. 간호사는 숨을 삼켰다. 라푼젤 증후군. 인가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거의 확실합니다. 위 내부에 이 정도로 큰 머리카락 덩어리가 형성되었다면 소화가 전혀 되지 않은 채 계속 쌓여왔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빠르게 지시했다. 내시경 준비해주세요. 보호자에게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박지훈은 복도를 걸어나갔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민호와 지수는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다급히 달려왔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괜찮나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지금 초음파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이의 위 속에 큰 이물질이 있습니다. 이물질이요? 민호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정확히는 머리카락 덩어리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라푼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어린아이가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씹거나 삼키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지수는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머리카락을 삼켰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박지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이런 행동을 반복하곤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안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거네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너무 바빴어요. 일만 생각하고 서연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제가 왜 몰랐을까요? 박지우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를 안전하게 치료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한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팔을 붙잡았다. 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박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지수와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복도에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연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내시경 검사가 시작되었다. 화면에 비친 서연의 위 내부가 확대되면서 더욱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긴 머리카락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마치 실타래처럼 뭉쳐 있었고 덩어리는 거의 위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박지훈의 눈이 화면 한쪽에 걸렸다. 잠깐만요. 저건. 간호사가 화면을 확대하자 머리카락 사이에 무언가가 보였다. 작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각형의 조각들이었다. 종이 조각.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했다. 맞습니다. 종이입니다. 그런데 왜 위 속에 종이가? 그는 내시경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한 조각을 확인했다. 비록 위산의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희미하게나마 글씨가 남아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박지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작은 글씨에는 서연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대체 얼마나 외로웠던 걸까? 그는 빠르게 간호사를 향해 말했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부모님께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서연이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박지훈의 얼굴은 결연함으로 가득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다. 응급실 밖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지수와 민호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민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박지훈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무거운 고민이 얹어 있었다. 부모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호와 지수는 황급히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문이 닫히자 박지훈 의사가 입을 열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서연이의 위 안에서 큰 머리카락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고 거의 위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서연이가 그렇게 아팠던 건가요?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뜻이죠? 박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투명한 증거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고 구겨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위산의 일부가 손상됐지만 여전히 글씨가 남아있었다. 검사 중에 머리카락 덩어리 사이에서 이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봉투 속의 종이 조각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쳤다. 엄마, 사랑해요.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또 다른 조각을 꺼냈다. 엄마, 나랑 놀아줄 수 있어요? 엄마, 바쁘지 않아요? 엄마, 나 보고 싶어요. 지수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호는 그 옆에 서서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쥐었다. 그럼 서연이가 이걸 먹었다는 건가요? 박지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도 자신이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삼켰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 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먹였다. 난 왜 몰랐을까요? 민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우리 잘못이야. 우린 너무 바빴어. 회사 일, 프로젝트, 미팅. 그동안 우리 딸은. 박지우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가 무사히 회복하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 회복이 빠를 수 있지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회복도 필요할 겁니다. 치료 후에 심리 상담도 권장드립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세요. 우리 서연이를 살려주세요. 박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수술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서연이가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낼 겁니다. 그는 조용히 상담실을 나섰고 문이 닫히자 지수는 민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우리가 서연이를 그렇게 외롭게 만든 거야. 민호는 그녀를 덕꽉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절대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흐르고 복도의 전광판에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다. 두 사람은 수술실 앞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지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지수는 두 눈을 감은 채 눈물을 삼켰다. 서연아. 지수는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우리 다시는 놓치지 말자. 다시는.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들 준비되셨나요? 수술이 시작됩니다. 민호와 지수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이는 강한 아이니까 잘 견뎌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이 다시 닫히고 붉은 불빛이 더 강하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마음속 후회와 죄책감을 비추는 듯했다. 서연아, 제발. 지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딸,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곁에 있을 거야.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결심만큼은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새롭게 피어오른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 수술실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박지훈 의사는 손을 소독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랜 경험을 지닌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이 묵직했다. 모두 준비됐나요? 박지훈 의사가 물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사님. 마취 상태도 안정적이고 모든 장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박지훈은 수술대에 누워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마취 덕분에 고통 없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길이 서연의 이마에 닿았다. 조금만 참자. 서연아, 아저씨가 널 꼭 낫게 해줄게. 그는 천천히 메스를 들었다. 주변의 간호사들과 의료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손길을 주시했다. 박지훈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다.
서서히 복부를 열고 안쪽으로 진입했다. 출혈 조심하세요. 혈관을 건드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시경 카메라가 위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고 곧 화면에 어지럽게 뒤엉킨 머리카락 덩어리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길게 엉킨 머리카락들이 서로 단단히 뭉쳐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저걸 다 빼낼 수 있을까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의 손은 내시경 집게를 잡고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의 일부분을 집었다. 하나씩 천천히 풀어나갈 겁니다. 복부에 손상이 가지 않게 최대한 신중하게. 수술실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의료진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박지훈의 손길을 주시했다. 시간이 흘러 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풀어가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마지막 덩어리가 제거되었다. 박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됐습니다. 내부 손상도 없고 출혈도 최소화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박지훈의 눈에 무언가가 포착되었다. 잠깐만요. 그는 다시 내시경 카메라를 움직였다. 뭐가 보이시나요? 박사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지훈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머리카락 덩어리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당기자 덩어리 속에 작게 접힌 종이 조각들이 보였다. 위산에 일부 손상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종이, 조각들, 간호사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종이 조각이에요. 그리고 뭔가 글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집게를 사용해 작은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종이는 이미 일부가 위산에 녹아 있었지만 몇 글자는 아직 선명했다. 엄마, 사랑해요. 박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그 작은 글씨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또 다른 조각을 꺼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적혀 있었다. 엄마, 오늘은 나랑 놀아줄 수 있어요? 엄마, 바쁘지 않아요? 박지훈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외로웠던 거구나. 간호사들도 그 작은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박지훈은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건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서연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서연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박지훈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네요. 한 간호사가 말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죠. 이제 진짜 싸움은 부모님에게 달렸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다시 되찾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는 증거봉투를 손에 들고 수술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민호와 지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걱정, 두려움, 후회, 그리고 간절한 희망. 박지훈은 두 사람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큰 출혈 없이 덩어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박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증거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하지만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여러 종이 조각들을 꺼냈다. 그의 눈이 커지며 손이 떨렸다. 지수도 그 옆에서 입을 틀어막았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오늘은 나랑 놀아줄 수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이렇게 외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떨궜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서연이가 다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박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서연이는 지금 회복 중이니 깨어나면 함께 있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셔야 합니다. 지수와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다. 그 작은 종이 조각들은 서연이 보내던 작은 구조 신호였다는 것을. 회복실문 앞에 서 있는 지수와 민호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복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손끝은 뜨겁게 떨리고 있었다. 수술이 끝났다는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박지훈 의사가 건넨 작은 종이 조각들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수는 손에 쥔 증거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속에 들어있는 작은 쪽지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봉투를 여러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지고 일부가 찢어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왜 몰랐을까? 민호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의 눈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도, 우리 둘 다 너무 바빴어. 지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회사 일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아침에 급하게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서연이가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생각도 못했어.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더 꽉 잡으며 고개를 떨궜다.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 와서도 회사 일에만 빠져 있었지. 서연이가 몇 번이나 내 방에 들어왔었는데 나는 그냥 나중에 놀자라고만 했어. 그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복도에 서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직 서로에게 의지한 채 무겁게 내려앉은 죄책감과 마주하고 있었다. 잠시 후 회복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서연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깨서 많이 힘들겠지만 부모님이 옆에 있어 주시면 훨씬 안정될 거예요.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천천히 회복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조용했고 흰 시트에 누워있는 서연의 얼굴은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규칙적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서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서연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민호도 천천히 걸어와 서연의 다른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빠도 여기 있어. 이제부터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오직 세 사람만이 그곳에 존재하는 듯했다. 지수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열어 또 다른 쪽지를 꺼냈다.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엄마, 오늘도 바빠요? 엄마, 나랑 놀면 안 돼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수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그 작은 손으로 종이를 접고 글씨를 쓰고 다시 접어 삼켰을 때 서연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간절히 엄마와 아빠를 기다렸을지. 민호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때
서연이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움직였고 이내 작게 눈을 떴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힘이 없었지만 확실히 들렸다. 지수는 놀라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서연아. 엄마 여기 있어. 민호도 서연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아빠도 여기 있단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많이 아팠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손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할게.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킬 거야. 이제부터 내가 외롭지 않게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서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 작은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그 병실에서 지수와 민호는 단단히 결심했다. 다시는 서연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 작은 손이 두려움에 떨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후회와 죄책감이 아닌 희망과 사랑의 씨앗이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회복실의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며 잎사귀를 흩날렸다. 그녀의 작은 손은 여전히 뽀미를 꼭 안고 있었다. 서연아, 기분이 좀 어때? 지수가 살며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든 작은 트레이가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응, 조금 괜찮아졌어.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은 엄마가 직접 미역국 끓였어. 우리 서연이 빨리 낫게 해줄 마법의 국이야.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마법의 국이야? 그럼 이거 먹으면 힘이 솟을 거야. 지수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떠서 서연의 입에 가져갔다. 서연은 작게 입을 벌려 국을 삼켰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어. 엄마가 만든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만들었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자주 해줄 거야.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 엄마 바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지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이제는 서연이랑 시간 많이 보낼 거야. 약속할게.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과 작은 곰인형이 들려 있었다. 우리 서연이 깨어났네. 민호는 활짝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이건 우리 딸이 빨리 회복하라고 아빠가 준비한 거야.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와, 아빠, 곰인형이다. 민호는 곰인형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 친구 이름은 뭐로 해줄까? 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뽀돌이 어때? 지수와 민호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뽀돌이, 귀엽네. 이제 뽀미랑 뽀돌이가 둘 다 서연이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서연의 병실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수와 민호는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했던 가족의 시간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아침 민호는 회사를 하루 휴가 내고 서연을 데리러 왔다. 지수는 따뜻한 목도리와 모자를 챙겨주며 말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꼭 따뜻하게 입어야 해. 응, 나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서연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민호는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들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은 코끝을 오므리며 웃었다.
아, 바람 냄새가 좋아. 지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죄책감만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 서연에게 물었다. 우리 서연이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 서연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씩씩하게 대답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그림 그리는 시간 어때?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엄마도 같이 그려줄 거야? 물론이지. 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오늘 하루는 서연이만을 위한 시간이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한가운데에 큰 도화지가 펼쳐졌다. 민호는 색연필과 물감을 꺼내 놓았고 지수는 작은 의자를 가져와 서연을 앉혔다. 자, 우리 뭐부터 그릴까? 민호가 웃으며 물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큰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가족. 지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우리 가족을 그려보자. 세 사람은 함께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엄마와 아빠를 그리며 환하게 웃었고 지수는 서연의 작은 손을 잡고 선을 맞춰주었다. 민호는 그 옆에서 햇살과 나무를 덧붙였다. 그렇게 그들의 작은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도화지 위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위로는 커다란 해가 떠 있었고 구름은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림을 바라보며 손뼉을 쳤다. 우리 가족 진짜 예쁘다. 지수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 가족은 최고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할 거야. 민호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서연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외쳤다. 약속. 그날 거실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서연의 작은 손에는 더 이상 외로운 쪽지가 아닌 따뜻한 가족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던 날 서연은 창가에 앉아 눈송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뽀미가 꼭 안겨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생긴 친구 뽀돌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연아, 뭐 하고 있어? 지수는 따뜻한 코코아를 두 잔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누나요. 밖에 나가도 돼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엄마랑 같이 나가자.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뽀미를 꼭 안았다. 정말, 엄마도 같이 나와 줄 거예요? 그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하루는 전부 너를 위한 시간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서연은 신발을 찾아 뛰어갔고 지수는 그녀를 따라가 따뜻한 코트와 목도리를 꺼냈다. 계단을 내려가자 마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민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빠, 우리 눈사람 만들러 갈 거예요. 서연이 씩씩하게 대답하자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빠질 수 없지. 나도 같이 가자.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아파트 단지의 작은 놀이터로 나갔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눈싸움과 썰매를 타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우리도 눈사람 만들까? 민호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네. 서연은 두 손으로 눈을 움켜쥐고 열심히 굴리기 시작했다. 지수와 민호는 서연의 옆에서 도와주며 눈덩이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눈사람을 완성해갔다. 눈사람 이름 뭐로 할까? 지수가 묻자 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하루 어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다. 하루라. 정말 좋은 이름이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자는 뜻인가? 서연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루는 우리랑 매일 놀 거예요.
세 사람은 눈사람 하루와 함께 사진을 찍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따뜻한 난로가 켜져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작은 양말들이 걸려 있었다. 지수는 거실 탁자에 따뜻한 코코아를 내오며 말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걸 해볼까? 서연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뭔데요? 지수는 작은 공책을 꺼내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우리 가족의 행복 일기야.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한 즐거운 일들을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야. 민호도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놓쳤던 시간들을 다시 채워나가는 거지. 서연은 공책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환하게 웃었다. 내가 제일 먼저 쓸래요. 그녀는 펜을 집어들고 첫 번째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엄마랑 아빠랑 같이 눈사람 하루를 만들었다. 하루는 우리 가족의 친구가 되었다. 엄마도 아빠도 하루 종일 나랑 같이 놀아줬다. 너무 행복했다. 지수와 민호는 그 글을 읽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매일 저녁 행복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먹은 밥, 퇴근 후 함께 읽은 동화책, 주말에 공원에서 뛰어놀던 시간들. 서연의 손글씨로 적힌 작은 순간들이 일기장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연은 점점 더 밝아졌다. 예전처럼 혼자 창가에 앉아있지 않았고 방 안에 홀로 쪽지를 접어두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엄마와 아빠에게 직접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빠, 다음 주말에 같이 자전거 타러 갈 수 있어요? 민호와 지수는 그런 서연의 모습에 매일같이 감사했고 그들은 다시는 딸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잠들고 난 후 지수는 거실에서 행복일기를 펼쳐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서연이 쓴 글씨를 천천히 따라갔다. 엄마, 아빠랑 매일 놀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일기장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서연아, 엄마가 절대 놓치지 않을게. 이제는 정말. 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후회는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 희망은 서연의 웃음소리로 매일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외로움이 자리하지 않았다. 서연의 웃음소리, 민호의 다정한 말, 지수의 따뜻한 손길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며 서울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눈싸움을 하며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 우리도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지수는 주방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서연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엄마도 같이 나갈게. 서연은 두 손을 번쩍 들어 환호성을 질렀다. 진짜요? 엄마도 같이? 그럼 지수는 코코아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우리 아빠도 불러서 다 같이 나가자. 어때? 서연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아빠, 아빠, 엄마가 같이 놀아준대요. 민호는 서재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에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응, 정말. 그럼 내가 눈썰매도 준비해야겠네. 그들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장갑과 모자를 챙겨 밖으로 나섰다. 아파트 단지 옆에 작은 공원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미 몇몇 가족들이 눈썰매를 타고 있었다. 자, 준비됐지? 민호는 커다란 눈썰매를 눈 위에 올려놓으며 웃었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랑 같이 타고 싶어. 민호는 서연을 안아 썰매에 태웠고 지수도 그 뒤에 앉았다. 그럼 출발한다. 눈썰매가 부드럽게 눈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두 팔을 벌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와, 진짜 빨라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하얀 눈송이가 두 볼에 닿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지수와 민호는 뒤에서 서연을 꼭 잡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썰매가 멈추자 서연은 벌떡 일어나 눈 위를 뛰어다녔다. 또 해요. 또 타고 싶어요.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 딸, 오늘 엄청 신났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였다.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이야.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웃게 해주자. 놓치지 말자.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따뜻한 코코아를 나눠 마시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민호의 팔에 안겨 있었다. 피곤했는지 두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민호는 딸을 살며시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외투를 벗기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나 봐.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나도 기쁘네. 지수는 잠든 서연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이제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응,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그들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커피 2잔을 가져와 지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서연이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맞아.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지. 그들은 함께 앨범을 펼쳐보았다. 서연이 태어났을 때, 첫 돌잔치, 처음 유치원에 간 날. 그 모든 사진 속에 담긴 작은 서연의 웃음이 그들을 반기고 있었다. 이렇게 웃는 아이였는데. 지수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호는 앨범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시 이렇게 만들면 돼.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니까. 그날 밤, 지수와 민호는 새롭게 결심했다. 단지 서연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이 함께하고 더 깊게 이해할 것을.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시간을 쓸 것을. 며칠 후, 지수는 회사를 조정하여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더 이상 늦은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없었다. 민호도 회사의 프로젝트를 조정해 야근을 줄이고 최대한 일찍 집에 돌아오기로 했다. 이제 집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주었고 저녁이면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서연의 방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뽀미와 뽀돌이는 언제나 서연의 침대 옆에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지수와 민호도 다시는 그 작은 손이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았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행복 일기가 날마다 쌓여갔다. 지수는 매일 그 일기를 펴며 서연의 손글씨를 읽었다. 오늘 엄마랑 아빠랑 눈사람 만들었다. 진짜 즐거웠다. 이제 매일 같이 놀 수 있다. 너무 행복하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닌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는 놓치지 않을 약속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었다. 봄이 찾아오자 서울의 거리는 화사한 벚꽃으로 물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리며 거리 곳곳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었다. 엄마, 벚꽃이 피었어요. 지수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창가로 다가왔다. 정말 예쁘게 폈네. 우리 오늘 벚꽃 구경 갈까?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아빠도 같이 가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아빠도 같이 가야지. 그녀는 곧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회사 일 많아?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오늘은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벚꽃 보러 가기로 했어. 서연이랑 나랑. 그리고 당신도.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좋지. 내가 일 빨리 마치고 갈게. 서연이한테 약속했다고 전해줘. 지수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곧 올 거래. 약속했어. 서연은 기쁜 얼굴로 두 손을 모았다. 아빠가 약속을 지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민호는 약속대로 오후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와 작은 벚꽃 머리핀이 들려 있었다. 우리 공주님, 오늘 벚꽃 보러 가야지.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머리핀을 건넸다. 서연은 기쁜 얼굴로 머리핀을 받아들고 지수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거 나한테 꽂아주세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벚꽃 모양의 머리핀이 그녀의 갈색 머리칼에 빛나며 반짝였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거리는 벚꽃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두 손을 번쩍 들어 벚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다. 엄마, 벚꽃이 날아다녀요. 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바람이 불면 꽃잎이 춤을 추는 거야. 민호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말했다. 우리 가족, 정말 예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들은 벚꽃 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민호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여기서 피크닉을 하자. 서연은 두 손으로 김밥을 집어 입에 넣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지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후회가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나무 아래에서 민호와 함께 뛰어다녔다. 민호는 서연을 번쩍 들어 올려 돌려주었고 서연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민호는 한참을 더 서연을 안고 돌려주었다. 그 모습에 지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 사진 속에는 민호와 서연의 환한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공원 전체를 물들였고 벚꽃잎은 바람에 날려 더욱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작은 벤치에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서연아?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청 행복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제일 좋아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서연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엄마랑 아빠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약속할게. 민호도 다가와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았다. 우린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럼 매년 벚꽃이 피면 또 같이 오기로 약속해요. 지수와 민호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그날의 약속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켜지지 못한 시간들을 되찾기 위한 서약이었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위한 결심이었다. 그 후로 매년 봄이 되면 그들은 같은 공원에 모여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의 앨범은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했고 서연의 행복 일기는 매일 채워져 갔다. 오늘 엄마랑 아빠랑 벚꽃을 봤다.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난 이제 외롭지 않다. 지수는 그 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 깊숙이 감사함이 차올랐다. 그리고 매년 벚꽃이 필 때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약속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함께하겠다고.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벚꽃이 피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 쌓여갔다.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매일 지켜졌다.